전태일 여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주 어린 친구들도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태일 여사가 만약에 오늘 이 광경을 본다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다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정말 돈을 이렇게 버는데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빠져나가기 바쁘거든요. 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시는지, 충분하다고 느끼시는지 고영기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KBS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행복에 관한 프로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런 2부작으로 한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 KBS 취재팀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한국인들한테는 월 수입 400만 원 정도가 피크예요. 4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벌면 행복한 만큼 기회비용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뭐 마이클 샌델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들도 나와 있고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15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이건 뭔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그 얘기인데 그 정의의 핵심은 분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400만 원 정도의 가구당 소득이 400만 원 정도를 갖게 되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품위 있게 자존심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누군가가 뭐 많이 독점을 하거나 분배가 잘 돼 있지 않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공강규라는 시인이 그런 비유적으로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푸어라는 물고기가 인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인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푸어 있죠, 푸어. 워킹 푸어, 헬스 푸어, 뭡니까? 좀 하우스 푸어, 각종 푸어들을 공강규라는 시인이 물고기로 비유를 해서 그런 물고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인간 생태계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 뭔가 좀 교란되고 있다. 이런 시를 썼는데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오늘 좀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건 가질 수 있잖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그게 뭘까요? 가족, 네. 사랑, 우정, 이런 행복, 이런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더라도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요. 네? 죽음. 그 답은 똑같지 않나요, 혹시? 똑같지 않습니까? 우정이나 사랑이나 행복이나 자기 존엄성이나 이것들은 돈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옆에 누군가가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 그러면 이게 살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주는 얘가 제가 참 존경하는 작가 중에서 지금은 작곡하셨는데요. 이 장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성악마비이셨는데요. 성황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거의 왕따를 당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분이 영문학자가 되고 이렇게 뛰어난 작가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이렇게 다리를 못 쓰니까 친구들이 가방을 이렇게 술래잡기를 하는데 가방을 앞에다 놓고 놨던 거죠. 근데 지나가던 엿장수가 지나가다가 깨엿장수인데 엿장수가 그 장면을 보다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깨엿 2개를 이렇게 준 겁니다. 주면서 한 얘기가 괜찮아 라고 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에 장영희라는 이 소녀 장영희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세상은 그래도 견딜만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 사람을 하여금 평생 이 자기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약자들의 처지를 항상 이해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또 위대한 작가로서 이분이 쓴 스펠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게 저는 그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세상을 사는 신뢰의 힘, 우정의 힘, 바로 연대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푸어죠? 돈이 정말 없고 궁핍해서 이렇게 힘들 때, 근데 돈을 뭐 누구한테 꿀 일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가난한 친구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뭐 그래야 될 상황도 닥치잖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지성이 넘치고 이런 분들은 과연 돈 문제에서 어떻게 난관을 헤쳐가시나. 우리 김은경 시인께서 저에게 간증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약간 어떤 수원에 있는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요. 그때 제가 정규직 직장을 다녔어요. 돈도 얼마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느 순간에 내가 남의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 저는 그게 우정의 힘을 믿는 거라고 봐요. 그래도 저는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 많이 갖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저보다 사회적 자본이 약한 사람들, 그분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푸어, 아까 공강욱이라는 시인이 푸어라는 물고기가 인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은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된다기보다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정말 몸으로 일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은데요. 아마 경자시장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베르 까미라는 이 프랑스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지식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게 되면 삶은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영혼 없는 노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노동이 너무나 영혼을 팔 수밖에 없는 노동. 우리는 다 저마다 자기 소중한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특히 육체노동을 혐오하거나 육체노동을 멸시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이 노동은 여전히 노예노동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잠깐 아까 언급하셨던 공강교 시인의 푸어라는 시 제가 읊어보면요. 푸어라는 어종이 인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워크 푸어, 하우스 푸어. 어류학자가 붙인 이름은 아니다. 자본이 던진 낚싯바늘을 깊숙이 삼킨 어종이다. 버스통에 담겨 통조림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지하철통에 굴비로 엮여 실려가기도 한다. 좀 살찌고 때깔이 좋은 푸어는 한두 마리씩 승용차통에 담겨 특판되기도 한다. 예, 굉장히 섬뜩한 그런 시죠. 저도 지하철통에 굴비로 엮여서 매일매일 주 5일을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을 정취도 많이 느껴지고 또 새롭고 낯선 분들을 또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게다가 또 인문학 콘서트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친근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희 방금 불렀던 이 바람만이 아니는 대답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버전이 두 개가 있죠. 밥 딜런이 부른 게 있고 존 바이지가 부른 버전이 있는데 제가 이 베트남의 하노이에 몇 년 전에 여행 갔을 때 하노이의 어느 호텔에 그존 바이지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그 반전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거든요. 바로 이 노래가. 그래서 하노이의 어느 호텔 지하에서 촛불 켜놓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게 유명한 그 사건이 있던 노래인데요. 제가 이 흔적을 찾아서 물어 그 호텔을 찾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광장시장 한복판에서 또 이 노래를 더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막 순간적으로 콧물날 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트남에 옛날에 우리 같이 갔잖아. 같은 방 쓴 건 아니에요? 같은 방 쓴 건 아닙니다. 오늘 그 콘서트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시장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또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참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혼자 사는 그런 독신 남성, 독신 여성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고립이라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특히나 대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저도 사실 단둘이서 살다 보니까 가족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결핍감도 많이 느끼고 뭔가 굉장히 외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자주 하곤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또 그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그 32,000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일본의 그 NHK 취재팀이 2010년도에 한 해 동안 취재를 했는데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들이 대체 얼마인가 이걸 NHK 취재팀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봤더니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들 이 숫자가 32,000명이라고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NHK 취재팀이 2011년도 1월달인가요? 그 방영을 했습니다. 웹부작으로 방영을 했는데 저희 일본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나도 일자리 떨어지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네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그 충격을 받았던 게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 이 남성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의 일본의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혼자 겨우겨우 뭐 프리터족처럼 알바하면서 사는 인구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책이 무연사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없는 사유라는 거죠. 우리 삶 동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중요한데요. 그 마포구청 앞에 성산 SH 임대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큰 한 가구가 있어요. 한 3,000가구가 되는데요. 그 가구에서 그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작년에 무려 11분의 어르신들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서울시에서 아마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갖추러 가거나 이런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 어르신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매체로서 식물을 가꾸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벼를 거기다 심는다든가 그런 걸 한 거죠. 식물을 심는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서로 말문을 갖게 된 거잖아요. 말을 열게 되고 그 어르신들의 사연을 한 분 한 분 청취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마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최후까지 오래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해요.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청각은
막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가장 감각기관 중에서 약한 기능이 바로 이 청각인 것 같아요. 청각. 그게 왜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바로 노래방에서 느낄 수 있어요. 노래방에 아마 연말年시 이제 노래방 자주 가실 텐데 그 노래방에서 서로 노래 부르려고 하지 그 마이크를 놀려고 하지 않거든요. 남의 노래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건 사소한 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가 가요. 저는 이 들으려고 하는 능력, 경청의 능력에서 어찌 보면 이 고독사가 아니라 저는 이 고독사라는 명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가 아니라 고립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고립돼서 죽는 거거든요. 이 고독사를 용인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 고립사를 허용하지 않은 사이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기척을 보일 때 이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기척 있는 사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정하게 짝이 없는 이 차가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따뜻한 시장을 만들 것인가? 저는 그 노력은 이 우리들의 몸 체온 속에 있는 이 온기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나누려고 하는 이 인기척 있는 사이를 만드는 데서 시작하고 바로 제가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시민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길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나부터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부터 하려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크게 쳐주세요. 크게 쳐주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역을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지팡이 쥐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하철역에 올라오는 그런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자립도 해야 되니까 혼자서도 그 눈을 감고 지팡이를 짚고 지하철역을 잘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계속 그렇게 스스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잘 하세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쿵쿵 찌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지팡이 소리가 계속 귀에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지팡이 소리인지 모르고 뭔가 이렇게 툭툭툭툭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맹인의 지팡이 소리였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행히 또 그분이 부딪히려고 하면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지하철역이 지옥철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출퇴근할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요즘에 막 제가 남양주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막 이렇게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졸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게 뭐 저한테 어떤 할아버지가 저 처자 참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진짜 자다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각이 가장 예민하다고 제일 오래 간다고. 근데 정말 그런가 봐요. 그 소리가 저한테 말하는 소리라는 걸 딱 직감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왠지 우리 아빠가 하는 말같이 그렇게 다정스럽게 들렸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사는 동네가 양천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양천구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오목구역 주변에 막 플랜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반대하시는 거죠. 네, 그걸 반대하시는 건데요. 이제 그 플랜카드 문구가 이제 좀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좀 그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게 나오게 되면 아마 그 플랜카드 문구가 더 좀 자극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보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찢어 죽이자 이런 문구가 이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이 시장을 좀 더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특히 다음번에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우리는 공유주를 지켜야 한다 해서 더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저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알뜰 시장도 있잖아요. 아마 광장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건데요. 아파트 단지 분여에 의해서 운영하는 알뜰 시장들이 있어요. 뭐 되게 1년 임대 비용이 1억 2천 정도가 되고 거기에 뭐 고기를 납품한 사람, 옷을 납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1,000만 원 정도씩 권리금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거 행정적으로 단속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속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 동네 뭐 5동이나 뭐 2동이나 있는 지금 양천구에 전통시장이 13개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상가에 있는 시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이게 그 분야에 그런 어떤 뭐 필요하겠죠, 물론. 근데 그걸 법에도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알뜰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실제로도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게 결코 싸지가 않아요. 비쌉니다, 이게. 권리금을 빨리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용인하는 사회가 된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그걸 어떤 소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이런 정책이나 시스템이나 우리들 각자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뜰시장이라는 말만 믿고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잘 보고 감시하고 그리고 잘 찾아서 이렇게 장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고 해요. 바로 공연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초라하자 내일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 마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우리 한번 멜로디 넣어볼까요?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 속에는 뚜렷이 있다 한 마리의 예쁜 고래 하나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GFM이었습니다. 아, 고래사냥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1975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네, 아시죠 여러분? 이 노래 송창식이 불렀던 고래사냥. 근데 이 노래가 한때 금지곡이 됐잖아요. 유신 정권 때. 왜 금지곡이 됐는지 아시는 분? 이거 재밌는데 폭염수술을 의미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고래사냥이 금지됐다고 해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코미디 같은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코미디를 좀 그만합시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인문학 콘서트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싸우려면 뭐 체력도 필요하지만 정신무장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지도 얻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이야기가 막바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고영재 선생님께서 또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썰을 풀어주실지 예, 들려주세요. 네,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이 세계적인 생태학자시고 경제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경제학이 행복 경제학입니다. 행복 경제학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선문에 쓴 대목이 되게 재밌어요. 그 히말라야, 아마 우리나라 그 환경 스페셜 같은 데도 뭐 자주 나오는데요. 히말라야에 가면 나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나다크 지역에 이분이 처음으로 70년대 중반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집을 좀 구경시켜줘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어떤 청년이 우리 동네는 그런 가난이라는 말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쯤 지나서 80년대 중반쯤에 간 거죠. 가서 갔더니 그때 자기가 그 말을 했던 청년이 그 서양의 많은 관광객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가난이라든가 이런 말이 전혀 그런 개념조차도 없던 히말라야 지역까지 간 것은 자본의 세계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자본의 세계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본화의 세계화에 맞서는 가장 큰 어떤 논리는 지역화에 있습니다. 지역화. 이 지역화가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사이에서도 뭐 협동조합이나 뭐 다양한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를테면 그 서점에 가더라도 뭐 교보에서 사는 것보다 동네 서점에서 사는 게 그 동네가 더 회전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바가지 사는 게 이게 포스코를 살리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루이비통 100만 원짜리 루이비통을 백화점에 사면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인데 이를테면 10,000 원짜리 어떤 가방을 100개를 샀다 그럼 100명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이 돈의 의미는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환 가치에 있는 거거든요. 서로 순환하고 교환하는 가치에 있는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몇 가지 사소한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나부터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주상복합이고 1층에 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가 뭐 이렇게 허름한 마트인데 그 마트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이 칸타타라고 있어요. 아마 늦게 마니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칸타타가 900원이거든요. 이렇게 슈퍼에 사면은 거기서 사면 75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저희 집 밑에 있는 1층에 마트에서 그거 사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사거든요. 사니까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적어도 연배가 비슷한데.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어디 사시는데 여기 오시냐고. 아니 그 마트 산다고 마트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제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저 급여가라고 750원 분별할 줄 아는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이유를 물어보길래 아저씨도 먹고 사셔야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저하고 친해졌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가끔 캔맥주도 하나씩 하고 또 심지어는 유상도 듭니다. 유상.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카드를 쓰는 것은 사실 부채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라자라티라는 사람이 우리는 호모 데비트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쟁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빚쟁이.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소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는 뭐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동차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고속도로 이용할 때 하이패스 이용하지 말고 일부러 불편하다 끊어서 납부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만 이게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대거 해고됐어요. 대거 해고됐습니다. 거기서 매표소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인이기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부천에 약대동이라고 있어요. 약대동 오거리에 갔는데 아주 참 재미있는 분을 만났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부천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식당을 해가지고 벌었는데 자기가 빌딩을 샀어요. 3층짜리. 지하도 사고. 지하에 있는 부천에 있는 예술단체들한테 전부 다 장소를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1층, 2층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들한테 자기가 이 공간을 전부 다 개방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유지를 사유하는 우리 세상에서 사유지를 공유화하고자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요즘에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런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콩나물 신문. 그래서 이 콩나물 신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역에 엮는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걸 지난 봄부터 해서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되게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동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주요 언론에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정말 인정이 넘치는 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기척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염원을 작게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보고 제가 참 작지만 큰 희망을 또 품게도 됩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택시 기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망원동에 굉장히 오래 사셨대요. 근데 정말 망원동에 유명한 황소곱창이라는 곱창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맛있어서 저도 몇 번 가서 먹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그 맛 때문에 이제 자주 이용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죠. 근데 맛은 그대로예요. 그분 표현으로는 맛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그 식당 주인의 아내 되는 분이 벤츠를 타고 내리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정이 상해가지고 절대 거기 안 가신대요. 내가 안 보태줘도 저 사람들은 벤츠 끌고 다니는데 내가 저길 왜 가? 작심을 하시고 절대 거길 안 가셨대요. 정반대 사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본에 살고 있는 원래 미국 사람인데 나중에 일본을 귀화를 했어요. 빌 토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교토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연상시키는 지역에 사장님 촌이 있어요. 근데 빌 토턴이라는 사람은 그 대형 사장님입니다. 직원이 한 800명 돼요. 엄청나게 소프트웨어 쪽에 밝은 사장님인데요. 근데 이분은 자기 집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서 테니스장을 다 걷어서 거기다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똥찌개 재고 다면서 자기가 거기다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휴가도 팍팍 보내주고 복지도 좋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우리는 너무나 비정한 경쟁 체제에 있어요. 서로가 협력하는 것, 서로가 손을 내미는 것,
내민서를 서로 잡아주는 것, 여기서 우리의 희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일상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내 주변부터 이렇게 확산해가는 어떤 그런 감정의 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품어봅니다. 네. 지금 뭐 관객분들 중에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이 있겠죠. 근데 상임 패널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예, 다른 분은 아니시고요. 여기 굉장히 친숙한 그런 분이세요. 조병옥 국장님이세요.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인총연합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조병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앉으시니까 제가 예. 잠깐 좀 앉아가지고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오늘 우리 인문학 콘서트 느낀 점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영지 교수님께 좀 자문을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은경 시인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은 상설 시장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상설 시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뭐 며칠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이라든지 뭐 오전에 잠깐 열린 장이라든지 이런 장은 있었는데 이렇게 상설로 열리는 시장으로서는 최초고요. 아까 우리 고영직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시장 인문학 콘서트는 또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최초란 그 두 가지에 오늘 앉아 계시는데요. 참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분 사회자님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그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 하면은 시장에서는 물건을 내놓고 돈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돈의 가치라든가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빌 게이츠 얘기도 나왔지만은 지금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말할 때 돈을 최고로 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은 제가 한 10여 년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가장 잘 벌기로 단시간 내는 우리나라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우주상에서 지금 단시간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이렇게 가면은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부자스럽게 살기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우리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아마 어떤 돈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새롭게 정립이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가장 잘 버는 우리 상인분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우사죠. 그러나 지금 우리 전통시장들이 왜 이렇게 오늘 같은 이렇게 뭐 인문학 콘서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개인으로 많이 어떤 영업에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통시장들이. 그래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공동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회도 이번에 정부에 우리가 문화관광의 시장을 신청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제 이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상인분들 아까 우리나라 최고의 돈 잘 버는 상인분들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인색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시장들에 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장이 또 다른 시장에 지죠.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져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동으로
대처하는 거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붕도 다 공동으로 씌웠지 않습니까? 비 안 맞게 고객들이 비를 안 맞게 함으로써 이렇게 잘 되게 했는데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거는 상인분들이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내 손에 100원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공동으로 뭐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이 들어온다 해도 그걸 잘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저 교수님께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상인들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 고민을 좀 잠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병우 사무국장님께서 워낙 어마어마한 질문을 저한테 바위들을 던지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고민이 다 있겠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그런 얘기를 좀 더 심하게 심도 있게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먼저 이 브라질의 꾸리치바 같은 사례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봐요. 이 꾸리치바 같은 나라는 도시는 인구 한 3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우리나라 인천광역시 정도 되고. 근데 이 꾸리치바라고 하는 도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전 세계 전격의 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상당히 도시 행정이나 도시 경영하는 철학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철학에는 바로 인문학적인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그 도시의 꾸리치바라고 하는 도시의 이 시정 슬로건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꾸리치바에서 태어난 생명은 가치 있답니다. 꾸리치바에서 태어난 생명은 가치 있다. 제가 이 군포시에 가니까 군포시 슬로건이 지속 가능한 창조 발전이에요. 좀 이것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좀 품이 있지 않습니까? 꾸리치바에서 태어난 생명은 가치 있다는 말은 그게 외국인이건 브라질 사람이건 포르투갈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다 가치 있게 대접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게 동물이건 식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시민들이 합의했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들은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인간이 또 그런 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고 그걸 지칭하는 말이 경제학에서는 공유의 비극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마을에 공동 어장이 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어장 자체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가 더불어서 이렇게 몸으로 연대하고 돈으로 연대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런 얘기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번에 2주 뒤에 이 자리에서 할 건데요. 그때는 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다른 나라 특히 은행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드릴까 합니다. 그때 오늘 못 드리겠지만 다음번까지 해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그리고 다음 회를 또 기약하는 그런 조영기 선생님의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광장시장의 이름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광장이라는 말. 우리가 집안에 콕 박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때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정말 소중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광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광장시장에 많이 나오셔서 좋은 먹거리 많이 사시고 또 여기 천연염색 가게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예, 여기서 두런두런 좋은 만남 많이 나누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일어서서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여러분 오늘 광장시장에서 첫 번째로 가진 인문학 콘서트 마지막 순서 저희 트루베르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원래 이렇게 좀 북적북적하고 이렇게 즐겁고 흥겨운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인문학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 함께 나눴는데 그런 얘기들도 오늘 잘 담아가시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도 여시고 저희와 함께 흥겹게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문학 콘서트 파트 2는 11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자리에서 벌어지고요. 네, 그때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되게 좋죠, 여러분?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를 음악으로 부르는 트루베르라는 팀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어항골목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음악에 함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교. 네, 저희 조교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마음을 열고 함께 따라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한마디씩 가보겠습니다. 버블버블 퐁퐁. 그렇죠? 버블버블 퐁퐁. 네, 두 번 붙여서요. 버블버블 퐁퐁. 버블버블 퐁퐁.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는 가수입니다. 네, 어항골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버블버블 퐁퐁. 버블버블 퐁퐁. 네, 여러분 한 번 더. 버블버블 퐁퐁. 버블버블 퐁퐁. 고장난 가로등처럼 서 있는 사대를 지나 방금 도착한 여자의 어깨에선 사막을 건너 바람의 냄새가 나고 이 도시의 가장 후미진 모퉁이에서 골목이 불에처럼 부풀어 올라 고장난 가로등처럼 서 있던 사대에 구두가 덮이고 있다 점검 여자는 의욕을 벗고 부풀어 오른 골목으로 물소리를 내며 다이빙한다 우리 지느러미를 활발히 흔들며 어느 이전으로 헤엄쳐간다 주름 잡는다 여자의 주름에서 어느 이전에 있는 어떤 어항에서 꺼낸 것 같은 언어가 버블버블 퐁퐁 버블버블 퐁퐁 투명한 골목을 유영한다 인견한 남자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버렸던 모든 것들이 버블버블 다시 새어난다 그 사이 젖은 그들을 벗은 사르도 산소통을 구리처럼 날겨 너를 전함차. 너를 전함차. 고장난 가로등처럼 서 있는 산내일을 지나 방금 도착한 여자의 어깨에선 사막을 건너온 바람의 냄새가 나고 이 도시의 가장 흥미진 모퉁이에서 골목이 불에처럼 부풀어 올라 고장난 가로등처럼 서 있던 산내에 누가 덮이고 있다 여자는 의욕을 벗고 부풀어 오른 골목으로 물소리를 내며 다이빙한다 꼬리 지느러미를 활발히 흔들며 어느 이전으로 헤엄쳐간다 주름 잡는다 여자의 주름에서 어느 이전에 있는 어떤 어항에서 꺼낸 것 같은 언어가 버블버블 퐁퐁 버블버블 퐁퐁 투명한 골목을 유영한다 인견한 남자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버렸던 모든 것들이 버블버블 다시 새어난다 그 사이 그들을 벗은 사르도 산소통을 구리처럼 날겨 너를 전함차. 너를 전함차. 한 골목. 고장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오늘은 푹푹 날이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오조모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했어.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이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오조모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했어.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너를 사랑하고 어디서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아 부를 것이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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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같은